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HBM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을 수직으로 8단, 12단, 앞으로는 16장까지 그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손톱만한 D램을 12장, 16장을 쌓아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다가 1024개, 2048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로 데이터가 오가게 한다라는 건데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 덕분에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늘고 있고요. 8272님, HBM, 이제는 반도체도 빌딩숲 같군요. K반도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유경님은 서영민 기자의 삼성전자 시그널에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책을 선물 받으신 분 같네요. 역시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3691님은 2000 하이닉스 물류 차량 운행합니다. HBM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8912님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벌려놓은 H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씀해 주셨네요. 지난 1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갓 넘겼는데 반도체만 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7조 원 넘게 벌어가지고 그 엄청난 격차를 또 보여주기도 했죠. 삼성전자가 좀 분발을 해야겠고요. 오늘 증시 상황을 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3.8%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는 0.26%만 오르고 있는. 해서 최근에 반등세, 그러니까 시장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때 역시나 하이닉스가 더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쉬었던 방산주가 오늘 또 다시 달리고 있네요.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이 5.6%나 빠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4% 이상 하락.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더 높이겠다. 그리고 약가를 더 인하시키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18원으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은 1414원 정도 오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가 다시 강세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에 K자가 붙으면 이제 정말로 수출 산업, 세계가 인정하는 수출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K방산이 그렇고 K드라마, K팝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K뷰티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 미래 생활 사전 시간에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증시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한 1, 2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한국 K뷰티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온 게 그래도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풍이 많이 불었던 데는 없는 것 같고 산업통상자원부 등등의 정부 발표치를 보면 지난해 2024년도에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액이 전년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해서 1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을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액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고 거의 한 12년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화장품 수출이 지금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시기이고요. 12년 만에 10배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팔리는 것에 다음으로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K-뷰티라고 하는 것이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이 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의 수치를 보면 화장품 분야에서 주요 수출국들이 그 수출하는 금액이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또는 그 전년 대비 유지하는 수준이 훨씬 많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글로벌 수출 금액이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화장품 산업 전반의 그 강세라기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특히나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10년 전까지 이른바 중국 사람들이 보따리로 한국 화장품을 사가는 엄청난 화장품 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 1차와 2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201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에는 얘기하셨던 왜 명동 상가를 보면 명동의 주요 거점들이 전부 다 화장품 가게였을 정도로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화장품 가게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향 그 고객들이 많았던 흔히 이제 K-뷰티의 첫 번째 바람이었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성장의 그 주역들이 대부분 대형 브랜드사였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뭐 아모르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에서 만들었던 그런 대형 브랜드들이 주로 중국에 많이 팔리면서 1차 그 K-뷰티 흐름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뭔가 한자어로 된 그 고급 화장품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때 보시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비비크림이나 얼굴에 붙이는 이런 시트형 마스크들이 그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고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요 번화가의 그 오프라인 로드샵이라고 부르죠. 네. 네, 자체 직영 매장들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국을 넘어서서 완전히 전 세계로 향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뭐 크게 키워드를 꼽자면 일단은 중국을 벗어나서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존의 오프라인 로드샵 중심의 사업이 온라인으로 완전하게 넘어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동안 202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K-팝, K-드라마, 한식 이런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상세하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의 한 60% 이상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한 이후에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답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여러 가지 SNS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로드샵이 없고 내가 대형 브랜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 특히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해외에 인기를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기능적으로도 품질로도 성분으로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도 충분히 한국 화장품이 사용할 만하다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나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혁신적인 신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초반에 많이 등장했던 비비크림 같은 것들도 사실 비비크림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만들어낸 게 한국 회사이기도 했고요. 비비크림에 이어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CC크림, 쿠션 제품 그리고 입에 바르는 이런 립 마스크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의 화장품들을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만들어내면서 이런 건 굉장히 새로운 제품인데 한국에서 만들기 시작했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네. 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신규 제품들을 만드는 트렌드도 우리가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그 어떤 위상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참 아이디어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전체에 붙이는 마스크팩이 아니라 코에만 붙이기도 하고 눈 밑에만 붙이기도 하고 뭐 입술에 바르는 것도 진짜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신제품 아이디어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또 트렌드도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이 또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되게 높아지고 있죠. 중국 중심이었던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이제는 미국 그리고 약간은 유럽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대 첫 번째 그 K-뷰티의 인기 시절에는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거의 한 53%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 26%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작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이 아닌 제품으로는 한국 화장품이 1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미 2023년도부터 한국 화장품이 그 수입하기로는 첫 번째였고요. 특히나 뭐 아마존이나 세포라 같은 이런 온라인 주요 유통 채널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뭐 각각의 카테고리 1위를 찍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왜 프라임데이라고 부르는 아마존의 그 가장 큰 세일 기간 네. 동안 화장품 분야 매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한국 화장품으로 채워질 정도로 이제는 미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물가 높아지면서 고가의 화장품보다는 좀 저렴한 걸 찾았는데, 한국산이 품질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예쁘고 신선한 것들도 많고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화장품 업체들이 정말 많아요. 인디 브랜드라고도 하는데 작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본 회사들 브랜드들이 정말 많죠. 전에는 그 중국의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갈 때는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기업인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팔려나갔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2차 그 K뷰티 바람이라고 부르는 지금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브랜드 또는 신생 브랜드들이 이 흐름의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 가끔 튀어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달팽이 세럼을 처음 만들어내면서 유명해졌던 뭐 코스RX 같은 곳들은 인디 브랜드에서 이제는 거의 뭐 대형급으로 성장을 해 있고요. 어성초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 토너, 스킨케어를 만든 아누아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쌀을 가지고서 선크림을 만들었던 조선민영 같은 브랜드들은 이제는 인디 브랜드이지만 해외에서는 완전히 K뷰티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브랜드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일단은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이런 그 대기업 브랜드의 매출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 빈자리들을 한국 화장품들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좀 채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구입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대기업이 아니어도 인기몰이를 할 만한 그 요인들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그 수출 점유율이 작년 초에 거의 65%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65%요? 예. 화장품 시장의 점유율이 수출하는 그 중소형, 네, 맞습니다. 중소형 회사들의 점유율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디어,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또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님이 질은 물론이고 디자인과 포장에도 놀랍니다. 최근에 화장품 선물 받았는데 진짜 포장 디자인에도 놀랐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중소 화장품사 포함해서 화장품 회사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작년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 판매 업체가 한 3만 6천 개 회사 정도가 됩니다.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가 36,000개. 예, 이게 2017년도의 지표를 보니까 2017년도에 처음으로 1만 개를 넘어섰는데 한 7년 동안 4배 정도 가까이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점유율로 보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 중에서 10개 중에 7개는 이제 인디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방금 청취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패키징, 용기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그 제조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소규모 자본으로도 빠르게 창업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이제 소위 부를 때 뭐 ODM, OEM이라고 하는 그 위탁 제조 방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좋은 신생 브랜드, 한국에서도 좋은 이런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탁 제조사들, OEM, ODM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조에 역량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OEM, ODM.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을 분류하면 누가 화장품을 만드냐, 어떤 브랜드로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유통하냐, 이 세 가지라고 그냥 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자면 O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 다 ODM, OEM 둘 다 위탁 생산이긴 하지만 OEM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직접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분이나 포장 같은 이런 모든 그 주요 요소들을 결정을 해놓고 제조하는 업체에게 제 요구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생산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ODM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제품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생산까지 모두 다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하는 브랜드가 이 완성품 가져가서 본인 브랜드 이름 붙여서 판매하세요라고 거의 모든 걸 그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제조까지 다 해주고 포장까지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이 이름만 붙여서 마케팅해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러면 성공 예감 화장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내가 약간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구축할 역량만 된다면은 ODM 회사에서 모든 걸 가져와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생산할 능력, 생산 설비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와 성분을 이용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OEM 회사에다가 맡겨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들도 자체 생산 시설이나 구체적인 노하우가 없어도 네.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전문 OEM, ODM 업체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잘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제품의 기획이나 마케팅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에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OEM, ODM 회사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 업체만 36,000개가 넘는 거고요. 1248님은 저희 아내는 70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화장품 제조 하청 일 하는데 바쁘답니다. 이렇게 또 현장 분위기를 알려주셨고요. 8119님은 조가연 이사님 너무 똑똑해서 너무 좋아요. 화이팅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나라 OEM, ODM 업체들도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 물량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OEM, ODM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한 4,400여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조하는 데만 4,400개가 넘는 거예요? 예, 제조업체만?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한 9년 동안 한 3배 정도 늘어난 건데 4,400개면은 알려지기로는 중국에 있는 OEM, ODM 기업들을 숫자와 맞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외주나 위탁 제작을 맡기기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 이런 OEM, ODM 기업들이 각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문을 넣고 생산을 하기까지 걸리는 소위 리드타임, 시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자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노하우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독과점 체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OEM, ODM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박성춘님이 그 화장품계의 TSMC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그 화장품 위탁 제조 생산 기업 1, 2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 화장품계의 TSMC라고 할 만한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그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 잘 알려져 있는 상장사이고요. 두 회사 모두 1990년대에 설립이 됐고 이제는 화장품 OEM, ODM 분야에서 글로벌 1, 2위를 서로 돌아가며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1,000여 개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잘 알려진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이런 브랜드들이 고객사이고 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디 브랜드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화장품을 제조 배합할 수 있는 일종의 레시피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사인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용품까지 굉장히 많은 그 제품 라인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는 한국 네. 콜마가 굉장히 잘 만든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 모두 작년에 2024년도 기준 연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잘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OEM, ODM 1, 2위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삼성전자가 TSMC의 파운드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TSMC의 노하우도 많고 고객사도 많다 보니까 이른바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방법도 다양하게 갖고 있고
해서 어느 고객사가 처음으로 반도체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와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오류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고쳐보시죠. 제안을 한다라는 거고,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이런 OEM, ODM 회사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6859님이 콜마가 한국 회사였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합작으로 시작을 했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분리를 한 걸로 알고 그래서 있죠. 이제는 뭐 한국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국내 회사들만 이런 데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회사들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미국 화장품 브랜드의 주요 생산지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나 이게 뭐 여러 가지 생산지가 있는데 뭐 스위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중고가 브랜드나 중고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스킨케어 제품, 그러니까 피부 관리 제품이나 그 에서도 기초 메이크업, 뭐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CC크림 또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맡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OEM, ODM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잘 만든다. 그리고 생산 그 역량, 소위 이제 캐파라고 부르는 이제 생산 역량이 높다 보니까 빨리 잘 만든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한국의 OEM, ODM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역량이 뛰어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생 인디 브랜드들이 달팽이 점액이나 어성초나 이런 쌀가루 같은 것들을 새롭게 가져와서 화장품 성분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보면 신기하죠, 진짜.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성분들을 끌어와서 일종의 그 메가 트렌드를 만드는 것을 잘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K뷰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 유명해진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의 트렌드인 좀 클린 뷰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외부 첨가제나 이런 안 좋은 제품이 적은 것들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클린 뷰티 트렌드에도 맞아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 좀 기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막 화학적인 느낌 말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유기농 같기도 하고 이게 이걸 읽어드려야 되나? 1694님이 특정 화장품 회사 주식을 예전에 살 수 있었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근데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을까 봐 망설이다가 안 사셨다고 이제 눈물 표시를 보내셨는데, 실제로 화장품 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비상장 기업들도 몸값이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게 작년 한 해에만 정말 크고 작은 인수합병이 거의 뭐 한 15건 이상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화장품 그룹이나 글로벌 그 자본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로레알 그룹이 특히나 한국 화장품 인수합병이나 그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부터 그 로레알이 우리나라 기업들 M&A 많이 했죠. 맞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의 인디 브랜드인 그 3C라고 하는 네. 브랜드를 지분 100%를 한 6천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는데, 이 브랜드가 그 원래는 그냥 의류 쇼핑몰이 만들었던 브랜드이고 당시에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이나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인수될 때 당시 매출이 한 1,300억 원, 영업이익이 한 170억 원 정도 나오는 브랜드였고 네. 이걸 한 6천억 원 정도에 인수한 바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닥터지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운영사를 약 5천억 원에서 한 6천억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충 추정하고 있는 인수 규모가 그 정도 되는 브랜드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그 IT 기업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엑시트하신 분들이 그 돈 가지고 막 재창업하는 분들 많았었는데, 2010년대 들어가고 또 최근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화장품 기업을 창업을 했다가 그걸 이제 대기업에 매각을 하는 분들도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 진짜 화장품 업계 M&A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화장품 분야가 트렌드가 좀 빨리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신생 브랜드가 브랜딩만 잘 구축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 브랜드를 론칭하느니 이미 잘 팔리고 있는 것을 일종의 볼트원처럼 인수를 하자라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뭐 로레알 그룹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로더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그 닥터자르트라고 알려져 있는 헤브앤비라고 하는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뭐 그 전체 지분을 인수할 때 기업 가치가 한 17억 달러. 이게
블룸버그가 대충 추정한 건데 그때 환율로 추정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기업 가치 2조 원 정도의 실제로 지불한 인수 대금은 11억 달러, 우리 돈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를 지불한 바 있고요. 네. AHC라고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런 브랜드는 영국계 대기업인 유니레버가 2017년도에 약 27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웬만한 상장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M&A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삼성전자가 독일의 그 공조기업 하나 인수한 게 2조 원대 초반인데 한 10년 전에 그 M&A 됐던 화장품 기업들이 막 1, 2조 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조원대 몸값이 아니어도 굉장히 뭐 사모펀드나 화장품 아하. 브랜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실적이 좋은 곳들, 그리고 뭐 땡땡땡 이렇게 뭔가 이 브랜드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하나의 메가히트 상품이 있는 곳들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이 형태의 화장품은 저 회사 저 브랜드지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또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M&A를 좀 하잖아요. 브랜드들 많이 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팽이 점액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었던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2023년도에 그 전체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 가져간 바가 있고요. 여기도 201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매출 1,000억을 돌파하는데 3년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2년 만에 매출 4천억 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달팽이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도 있는데 네. 2016년도에 설립된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국의 인디 그 화장품 브랜드들을 해외에 유통하는 이런 유통 사업을 하다가 하나씩 브랜드를 인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약간 한방 컨셉의 뷰티로 잘 알려진 조선미녀라고 하는 브랜드를 2019년도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2020년도에는 매출 1억, 2023년도에는 매출 1,400억, 2024년도에는 매출 3,200억까지 키워내면서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맞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 구다이 글로벌은 그 외에도 뭐 티르티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스킨천사 등등의 그 기초 화장품 브랜드 또는 색조 브랜드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정말로 인디 브랜드를 유통하던 기업에서 한국 K뷰티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화장품으로 대박나는 기업들 보면은 그냥 매출이 몇십억에서 그냥 천억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매출이 우리는 300억, 500억이었던 때가 없어요. 100억에서 바로 1000억을 갔거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성적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아까 그 3만 몇천 개 기업들 중에서 잘된 케이스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고, 경쟁이 또 엄청 치열하니까요. 요즘에도. 맞습니다. 예. 또 하나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용기기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과 가는 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집에서 몇십만 원대 소형 미용기기 사다가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른바 뷰티테크 시장이죠. 뷰티테크에서 대표적인 이제 한국 기업은 2014년도에 설립하고 상장까지 한 APR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원래는 화장품만 온라인으로 팔다가 그 코로나19 이후로 일종의 이제 홈 뷰티라고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피부과나 이런 에스테틱에서 받는 그런 미용 그 시술을 약간 흉내낸 이런 가정용 미용기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이런 홈 미용기기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APR이 가지고 있는 뷰티 기기의 누적 판매가 약 2년 만에 7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상장하기 전에도 유니콘 기업이긴 했습니다. 2023년도 6월에 비상장 당시에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바 있고, 지금은 상장사로 한 6개 정도의 뷰티나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연매출이 7,700억 원,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 한 5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기준 1,200억 원 정도를 달성하면서 견조한 실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도 가파르고, 그러니까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뷰티테크 시장도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대부분의 제품들을 OEM, ODM으로 만든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대기업이 인수한 회사들도 사실은 공장 하나 없이
브랜드와 마케팅력으로 이제 성장했던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파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케팅 합니까? 마케팅.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SNS 바이럴일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SNS 상에서 어떻게 인기몰이를 하느냐, 어떻게 주목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한국의 인디 그 K뷰티 브랜드들이 가장 잘했던 게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APR 같은 경우도 그런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최근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직원 한 600명 중에서 250명 정도가 이 마케팅 전담 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특히 온라인 SNS 상에서 노출시킬 것인가, 어떤 컨셉으로 노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APL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좋은 마케팅 콘텐츠를 붙여서 잘 팔았다. 라고 하는 게 성공 공식이고 지금 뭐 넥스트 APR을 원하는 다른 K-뷰티 브랜드, K-뷰티 테크 브랜드들이 그 성공 공식을 따라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길거리에서 마케팅하던 것 아니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에서 마케팅하던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온 거고 그 중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SNS로 몰린 거고 그 SNS에서 기가 막히게 광고 잘해서 많이 파는 브랜드들이 그냥 급상승하는 거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K뷰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고 미국의 인플루언서 한 명이 그 회사 화장품 어디 딱 들고 나오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불이 붙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만드는 거 아까 OEM, ODM 마케팅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유통 아닙니까? 물류도 그렇고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사실 K뷰티 1차 바람 때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주요 번화가의 로드샵들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면세점 이런 곳들이 유통의 주요 채널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팔고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팔려나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K뷰티의 그 글로벌 성장세를 만들어낸 것 중에 주 채널이 온라인 유통이고 이제는 해외의 어떤 고객들, 해외의 큰 손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역직구 또는 크로스보더 그 구매를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이런 플랫폼들,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판매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또 많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그 해외에 가서 고객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처. B2B, B2C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을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먼저 팔지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정보 비대칭 또는 고민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실제로 2020년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 메이코더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 화장품을 오프라인으로 또는 어떤 그 유통 제조를 그 사람에 좀 의존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플랫폼 디지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뷰티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 전체 산업의 좀 후방에 있는 인프라나 제조 유통에 좀 특화되어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의 큰손 고객들이 한국의 신규 K뷰티 브랜드나 한국의 유망한 K뷰티 브랜드를 구입해 갈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 뭐 서울 PM이라고 불리는 이런 하나의 역직구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한국에 정말 많은 OEM, ODM 그 제조업체들이 고객사 그것도 해외의 고객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매칭을 해주는 메이크라고 하는 K뷰티 제조 중개 플랫폼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OEM, ODM부터 해외 유통까지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정부 부처 뭐 관계자들이 이제 간담회 할 때는 이야기하는 게 판로 개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코트라 같은 거 만들어서 판로 개척 지원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판로 개척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해외 유통 대행 이런 회사들이 또 나타나서 더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글로벌 판로 개척이 사실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전시회나 이런 데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별 무역상이나 이런 수출 대행사를 좀 끼고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마저도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이 좀 작으면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뭐 한
1,000개, 2,000개 파실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접으세요. 국내에서만 파세요. 해외에 누가 그거 팔아드립니까? 이랬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걸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문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여러 개 브랜드를 또 그 하다 보면 이런 그 데이터가 다 파편화돼 가지고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메이크오더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든 이 서울 포핌이라고 하는 역직구 플랫폼은 이걸 전부 다 데이터화하고 IT화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화장품을 유통하고 싶어하는 곳들 또는 화장품을 본인들이 이제 사입해서 판매하고 싶은 이런 바이어들에게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 상품이 우리 플랫폼에 있어요. 여기 와서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주문 배송까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기업 대 기업 B2B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이런 그 한국 화장품의 중개 무역 과정을 플랫폼 안에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처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언어를 지원을 해주고 결제 방식이나 물류까지 이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나 중동 같은 이런 그나마 매출이 좀 그러니까 그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의 바이어들도 한국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돋보이는데 알려지기로는 입점한 한국 브랜드가 한 290여 개 그리고 역직구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한 155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의 OEM, ODM 제조 인프라가 정말 좋은데 네. 우리가 어디에서 그 제조할 만한 브랜드를 가져올까가 고민일 텐데 네네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매칭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 뭐 해외 인플루언서라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레이블을 붙이고 싶은 해외 브랜드들이 있다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한국에 어떤 OEM, ODM 기업이 있는지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컨셉의 화장품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정보를 얻고 거기서 이제 중개 매칭까지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다 매칭을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찾아드립니다. 근데 또 반대로 5826님은 소규모 화장품 회사에서 11년 다니고 결국 부도 나서 문 닫고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작은 화장품 회사는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제 잘 되는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3만 몇천 개 중에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기업가치 조단위 인정받는 데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K뷰티를 또 이끌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영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경영 천재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규모 화장품, 소위 이제 롱테일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규모 인디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사실 이 메이크오더스 같은 이런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찾냐가 지금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대형 브랜드들만큼이나 이제 내가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인디 브랜드들, 신생 브랜드들도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또 반대로 너도 나도 화장품 판매 창업했다가 이제 접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회사들도 많다고 하고요. 뭐 맘만 먹으면 성공 예감 화장품도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잘 파느냐 이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성공한 회사들의 창업자들을 보면은 야 이거 면면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조금 뭐 피부과 전문의가 창업하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창업하기도 하고 좀 편중이 있는데요. 네. 이 메이크오더스 같은 이런 플랫폼을 좀 하는 곳들은 화장품 업계의 창업자보다는 사실은 IT 기반의 창업자들이 많긴 합니다. 아하. 메이크오더스 같은 경우도 서울대 컴공과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이 공동 창업자들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뷰티 분야 그 화장품 산업계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네.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 또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가 안 되었던 이런 화장품 산업을 일종의 IT 기술로 플랫폼화 해보자. 그리고 그 아까 청취자분들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정보 비대칭이 있는 그 유통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온라인으로 통합시켜 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동화가 되면 좋은 점은 이런 소규모 인디 브랜드들도 주문 발주를 좀 참여할 수 있고 적은 주문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작은 브랜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나라마다 필요한 이런 무역 허가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를 텐데 그런 것들도 조금 맞춤형으로 DB화해서 이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나 플랫폼이 모이면 사실은 따라오는 게 어디서 잘 팔리지?
이런 제형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가져가지라고 하는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입점한 고객들에게 이런 제형의 그 상품은 이런 국가에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정보의 그 소통 채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들 회사에. 혹시 틈새 시장도 있습니까? 틈새 시장 뭐 막 다 미국, 유럽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인도와 중동 쪽이긴 한데요. 예. 인도만을 파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블리몬키즈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화장품을 인도에서 팔고 있는 플랫폼으로는 가장 큰 최대 플랫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스알엑스나 조선미녀 같이 유명한 한국 브랜드들을 포함해서 한 38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작년 기준으로 알려진 누적 인도의 가입자가 100만 명, 네.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만 120만 명,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한국 화장품을 인도에 가져와서 팔게 된 매출이 한 3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단순히 그 커머스 전자상거래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화장품이 인도에서 팔리기 위해서는 인도의 어떤 위생 허가나 수출입, 마케팅 이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좀 빠르게 인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 허가를 받아주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메이코더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B2B를 하고 있다면 블리몬키즈는 특히나 인도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B2B, B2C 영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 예전에 한류를 등에 업고 2010년대 확 떴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드 보복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확 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K뷰티 흐름은 어떨까요? 오래 길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 뭐 K뷰티가 워낙 말이 많아서 이젠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 중동 다른 타국가에서 성장을 좀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K뷰티가 1위 수입 그 국가로 위치해 있고 다만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표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K뷰티가 한 6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을 바탕으로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게 중국이나 타 국가에서 만들어지던 화장품 물량이 오히려 한국으로 OEM, ODM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뭐 상장이나 비상장 스타트업들 특히 K뷰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입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여 명 증가하며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협상이 결렬된 임대점포 17곳의 임대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인근 점포 배치 등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최저임금이었는데요. 정의정님, 최저임금 못 받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통계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라서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고요.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네.
사업장 소지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는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출석 일자에 직접 출석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9946님. 최근 쪼개기 고용이 많던데 최저 근무 시간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하셨는데요.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받은 내용 들어보시죠. 현행법상 최저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근로 시간은 근로 조건이므로 당사자의 자유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9201님. 미국에도 최저임금제가 있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미국에도 최저임금제가 존재를 합니다. 2024년까지 연방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이 7.25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제 10,000원 조금 넘는 거니까 네. 15년 동안 인상이 되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연방 기준이고 주별로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5달러 50센트라고 하고요. 전체 주의 3분의 1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최저임금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네. 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 16달러 정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아이디 엘비스 1977님. 저희 회사에서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통상임금, 그러니까 기본급, 각종 수당 등등을 포함을 해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여금이 나오는데 3개월에 한 번씩 100만 원씩 꾸준히 나온다. 이러면 네. 통상적으로 주는 임금이구나.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절별로 혹은 명절별로 주는 네.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식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해서 이런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게 퇴직금 산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근로자 입장에선 유리한 거죠. 반대로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에게는 나중에 줘야 할 돈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퇴직금을 비롯해서 그래서 기업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통상 임금까지 알아봤고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에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역시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